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순서대로 응대해 드릴게요. 덴마크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5조 원의 예산을 들고 무기를 사러 한국까지 날아와서 들은 대답이었기 때문인데요. 덴마크 국방부 대표단이 뽑은 번호는 327번. 앞에 대기 중인 나라만 11개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시간, 24시간, 52시간.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열린 협상 자리에서 한국이 내민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는데요. 현재 생산 라인은 앞으로 10년까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덴마크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30조, 그리고 35조 원.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끝까지 같았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넨 공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년을 방산 공급망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 공장을 40곳 넘게 직접 발로 뛰며 평가서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늘 확신했습니다. 유럽 제조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라고요. 그 확신이 흔들린 건 2024년 봄이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긴급 기술평가 회의였습니다. 12개국 대표단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처음부터 달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이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보고서 파일을 펼치며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화면에 떴어요. 덴마크 포병 전력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실질 운용 가능한 자주포 거의 없었습니다. 수치가 틀렸나 싶었어요. 다시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덴마크는 수년 전 보유하던 포병 장비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납기가 계속 밀렸어요. 결과적으로 덴마크 포병 전력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덴마크 대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차분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죠. 러시아의 북극 활동이 늘고 있었고 발트의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덴마크로서는 전력 공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유럽 생산 라인은 현재 2년에서 3년치 주문이 밀려 있다고요. 프랑스, 독일, 핀란드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현실적으로 단기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유럽 내에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요.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화면에는 한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연간 생산 능력, 납기 이행률, 현재 계약 이행 중인 국가 목록이 줄줄이 나왔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이미 여러 나라가 계약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현재 가장 빠른 대량 납품이 가능한 국가.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확인하듯이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하기도 했어요. 나토 긴급 안보 회의에서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낯설었거든요. 그때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레나 바우어 평가관, 한국 생산 시설 현장 검증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가서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지, 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반쯤은 예상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숫자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보일 거라고요. 방산업계에서 그런 경우는 흔했습니다. 그 예상이 얼마나 틀렸는지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숙소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토 기술위원회에 제출했던 과거 평가 보고서들이었어요. 폴더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리고 찾았어요. 2013년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비유럽권 방산기술 경쟁력 평가 보고서.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한국 항목이 나왔습니다. 읽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분명히 제 문체였고 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니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한국 방사는 가격 경쟁력은 높으나 생산 기술의 질적 안정성은 아직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럽 기준의 품질 관리 체계와 비교할 때 장기적 신뢰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12년 전의 저였습니다. 33살. 방산 공장 20여 곳을 돌아본 뒤 자신감에 차 있던 젊은 평가관이었죠. 당시 저는 그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믿었어요. 데이터를 근거로 썼고 유럽 기준에 맞춰 분석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 공장을 직접 간 적이 없었어요. 그 보고서는 공개 자료와 기존 평가서, 그리고 유럽 동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현장 없이 쓴 보고서였죠. 그 사실을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방식이었거든요. 한국 방사는 진지하게 들여다볼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절 나토 기술위원회에서 한국을 거론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선임 평가관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싸고 빠른 게 장점이죠. 아시아식 대량 생산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몇몇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산 무기가 유럽 방산 시장에서 기준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에 불이 셀 밤거리가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회의 화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업체가 아니라요. 왜일까요? 가격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를 맡기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12년 전에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데이터주의자인 저는 그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그게 과학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보고서 한 줄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직 검증 단계. 그 문장을 제가 썼다는 사실이요. 한국행 출발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자료 조사에 썼어요. 덴마크 방산 도입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열고 보고서를 읽고 숫자를 정리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보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일해왔죠. 덴마크의 선택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덴마크는 노후화된 포병 장비를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후보군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국의 K9도 그 목록에 있었어요. 하지만 덴마크는 유럽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유럽 표준에 맞고 부품 조달이 쉽고 정치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도 그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은 맺었지만 납기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해가 지났어요. 부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생산 일정이 조정됐고 인도 시기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기다렸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2022년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나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덴마크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보유 중이던 포병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대의 표시였고 옳은 결정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지원한 장비는 떠났어요. 새로 계약한 장비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덴마크는 그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포병 전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요.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유럽 방산 업체들의 현재 생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가득 찼어요. 새로운 주문을 받아도 납품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덴마크에게 3년은 없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랐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납기 이행 데이터였습니다. 폴란드 계약건부터 봤어요. 2022년 계약, 2024년 초도 물량 인도. 계약대로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어땠을까요? 계약 후 14개월 만에 첫 인도. 역시 납기를 지켰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장비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납기를 지킨다는 건 생산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 공급망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품질 관리가 일관되어야 하고, 전체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야 해요.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납기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다시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더 진지하게요. 유럽 업체들이 납기를 못 지킨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팬데믹으로 부품 조달이 막혔고, 숙련 인력이 부족했고, 자동화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었어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데이터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현장을 봐야 했어요. 그게 평가관의 일이니까요.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평가 체크리스트, 측정 장비, 그리고 12년 전 보고서 파일도 하나 저장해뒀어요. 현장에서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반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간극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요. 방산업계에서 수치는 종종 포장됩니다. 저는 그걸 숱하게 봐왔어요. 한국도 그럴 거라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자료를 읽었습니다. 옆에는 덴마크 대표단 단장인 라르센 준장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단단한 체형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이륙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바우어 평가관, 한국 공장은 몇 번이나 가봤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이라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사실 기대가 크지 않다고요. 한국이 좋은 장비를 만든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원하는 납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장이 답을 줄 거라고 했죠. 대표단은 총 6명이었습니다. 라르센 준장을 포함한 덴마크 측 넷, 그리고 나토 참관단 자격으로 저와 벨기에 출신 조달 전문가 피터르 판덴 베르가 함께했어요. 피터르는 저보다 10살쯤 많았고 유럽 방산 조달 분야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행 중에 피터르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이번 방문은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다고요. 한국 측이 납기를 맞춰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유럽 업체와 장기 계획을 세우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비행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한국 측 안내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하고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화려한 의전은 없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였어요. 라르센 준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외로 조용하네, 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럽 방산 업체를 방문하면 대개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회사 로고가 붙은 고급 차량, 홍보 담당자, 때로는 작은 기념품까지요. 첫인상을 만드는데 공을 들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효율적이었고 불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창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4시간 남짓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창 밖을 봤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좁은 국토에 촘촘하게 들어선 도시들이 보였습니다. 피터르는 잠들었어요. 라르센 준장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60년 전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를 사러 오는 나라가 됐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데이터가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창원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달라졌어요. 공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넓었어요. 굴뚝은 없었지만 규모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 지역이 한국 방산산업의 중심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차가 섰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어요. 정문 너머로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라르센 준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크긴 하네, 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판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안에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정문이 열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대표단을 접견실로 이끌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회사 개요 패널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유럽 방산 업체였다면 대형 스크린에 홍보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안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잠시 멈췄어요. 번호표였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쓰는 것과 같은 형태였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르센 준장이 번호표를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피터르가 낮게 물었어요. 번호표를 뽑는 건가? 라고요. 안내 담당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 대표단이 방문 중이라 순서에 따라 안내해드리고 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르센 준장이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는 나토 공식 대표단이라고요. 덴마크 정부 자격으로 방문한 거라고 했습니다. 안내 담당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문단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정중했고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불쾌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낯설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거액의 계약을 앞둔 상대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창문 너머 복도에서 다른 대표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복 차림의 군인들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측 직원이 그들을 안내하며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피터르가 작게 말했어요. 저 팀은 먼저 온 건가?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라고 했어요. 라르센 준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턱선이 살짝 긴장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계산된 행동입니다. 무례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관계를 맺은 나라가 먼저 대우받는다는 것을요. 거액을 들고 나중에 온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나토 평가관이라는 자존심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이 회사가 우리에게만 특별 대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오히려 의심했을 겁니다. 영업에 급급한 업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원칙을 지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편함을 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만드는 것. 저는 노트를 꺼내 그 생각을 적었어요. 평가관으로서의 직업적 반응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안내 담당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르센 준장도 일어났습니다. 피터르도요. 공장 내부로 향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문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요. 번호표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어요. 기계 작동음이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고 리드미컬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직업적 본능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멈췄습니다.
저는 40곳이 넘는 방산 공장을 다녀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 규모도 다르고 방식도 달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방산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예상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조립 라인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 위에서 로봇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하게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규모의 공장이라면 소음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기계들은 정밀하게 움직였고 불필요한 진동이 없었어요. 설계된 대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 담당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이 라인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공정 단계가 몇 개인지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는 숫자인지 되물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유럽 주요 자주포 생산 라인의 공정 단계 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는 달랐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능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동화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었어요. 피터르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 자동화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건지 알 수 있냐고요. 안내 담당자가 수치를 말했어요. 94%였습니다. 피터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르센 준장은 천천히 라인을 따라 걸으며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94%라는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생산 공정의 94%가 자동화됐다는 건 인간의 실수가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품질 편차가 작아지고 생산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예요. 유럽 주요 방산 공장들의 평균 자동화율은 당시 기준으로 70% 안팎이었습니다. 20% 이상의 차이였어요.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포탑 조립 구역이 나왔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짚고 맞추고 용접했습니다. 사람은 그 옆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관리자였습니다. 직접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감독하고 있었죠. 그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품질 검사 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멈췄어요. 유럽 공장에서 품질 검사는 대개 샘플링 방식이었습니다. 전수 검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이 라인은 달랐어요. 전수 검사였습니다. 모든 부품이 센서와 카메라를 통과했어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라인 밖으로 빠졌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그 방식을 보면서 데이터주의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좋은 방식이에요. 출고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포장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각 장비마다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는지, 계약 번호가 무엇인지, 납기 일정이 언제인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태그를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루마니아였어요. 출고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납기일과 비교해봤어요. 이틀 일찍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태그를 봤어요. 에스토니아였습니다. 역시 납기보다 빨랐어요. 저는 출고 라인 전체를 천천히 걸으며 태그들을 확인했습니다. 지연된 건 없었어요. 전부 납기 이내였습니다. 오히려 일찍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평가관으로서 20년을 일하며 이런 출고 현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라르센 준장이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바우어 평가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상과 다릅니다. 라고요. 그것만 말했어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12년 전 보고서 한 줄이 떠올랐어요. 생산 기술의 질적 안정성은 아직 검증 단계.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검증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본 어떤 유럽 공장보다 더 정밀하고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공장 시찰이 끝나고 나서 협상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아까의 대기실보다 넓었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3명이 앉았어요. 계약 담당 이사,
생산 일정관리 팀장, 통역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나토 참관 자격이었기 때문에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라르센 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덴마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포병 전력 공백, 러시아의 북극 활동, 나토 내부의 압박,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군인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가능한 빠른 납기로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량은 상당했어요. 예산도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 이사가 듣고 있었어요. 그는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라르센 준장의 말이 끝나자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덴마크의 안보 환경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현재 생산 라인은 이미 계약된 물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라르센 준장이 물었어요. 얼마나 밀려 있냐고요? 이사가 답했습니다. 현재 계약 완료된 주문만 소화하는데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어요. 신규 물량이 들어오면 그 뒤로 밀린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라르센 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긴급 상황이라고요.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납기 단축을 위해 추가 비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사가 계속 말했어요. 앞서 계약한 국가들도 긴급 상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에스토니아도, 루마니아도 모두 자국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빠른 납기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계약 순서대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라르센 준장이 물었어요. 예외는 없냐고요. 이사가 답했습니다. 없다고요. 단호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어요. 피터르가 옆에서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인지 통보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라르센 준장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물었어요. 생산 라인 확장은 가능하냐고요. 추가 투자를 통해 라인을 늘리면 납기를 당길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사가 설명했어요. 라인 확장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비 도입, 인력 훈련, 품질 검증까지 포함하면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장을 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 물량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라르센 준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려는 사람의 동작이었어요. 그때 이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덴마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면 생산 일정 조정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2년을 기다린다면 우선순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라르센 준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냐고요. 이사가 답했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저는 그 협상을 보면서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덴마크 편이었는데 한국 측 태도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봤어요. 이 회사는 지금 거액의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앞세우고 있었어요. 그게 영업 전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칙이 납기 이행률을 만들었습니다. 출고 현장에서 제가 본 그 태그들이 이 협상 테이블의 태도에서 나온 거였어요. 신뢰는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수천 번의 순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고서에 쓸 문장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라르센 준장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실망인지 인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터르는 조용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협상 테이블을 한번 봤습니다. 돈이 통하지 않는 협상 테이블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지도 몰라요. 브뤼셀로 돌아온 건 한국을 떠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창원에서 적어온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수치, 공정 단계, 자동화율, 납기 데이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 생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빈 문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깜박였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편의 보고서를 썼어요. 항상 서론부터 시작했습니다.
방문 목적, 대상 기관, 평가 기준. 이번에도 그렇게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걸 먼저 열었어요. 12년 전 보고서였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 방사는 가격 경쟁력은 높으나 생산 기술의 질적 안정성은 아직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생산 자동화율이었어요. 94%라는 수치를 적었습니다. 유럽 주요 경쟁 업체 평균과 비교 데이터를 옆에 붙였어요. 숫자가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품질 관리 체계였어요. 전수 검사 방식, 센서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 샘플링에 의존하는 유럽 표준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납기 이행률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노르웨이, 계약일, 납기 예정일, 실제 인도일을 나란히 놓았어요. 지연 건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 빠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어요. 네 번째 항목은 공급망 안정성이었어요. 이 항목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 방산 공급망의 구조를 분석했어요.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비율, 협력 업체 수, 이중화 구조 여부. 유럽 업체들이 팬데믹과 전쟁 이후 공급망 충격을 받았을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단일 공급처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을 쓰려고 했어요. 멈췄습니다. 이 항목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번호표를 건네던 안내 담당자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계약 상대에게도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이사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항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약 신뢰 체계. 그리고 설명을 달았어요. 이 업체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우선하는 계약 문화를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납기 이행률이 높은 이유는 생산 능력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뒷받침하는 원칙 때문이라고 적었어요. 계약을 지킨다는 평판이 쌓이면 다음 계약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순환이 결국 생산 라인을 계속 돌리게 한다는 것을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종합평가를 써야 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공장 출고 라인이 떠올랐어요. 태그들이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납기보다 이틀, 사흘 빠른 숫자들이요. 눈을 떴습니다. 썼습니다. 본 평가관은 이번 창원 현장 방문을 통해 기존 평가, 기준의 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한국 방산 생산 체계는 단순 가격, 경쟁력이나 물량 중심의 제조 능력을 넘어선다. 자동화율, 품질 관리 일관성, 납기 이행률, 그리고 계약 신뢰 체계의 측면에서 현재 유럽 주요 업체들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 줄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신흥 제조국이 아니다. 세계 군수 공급망의 기준이 되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저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불이 쓸 하늘이었어요. 그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12년 전에 한국 공장을 직접 가봤다면 어땠을까? 라고요. 그랬다면 그 보고서는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다른 평가가 시작됐겠죠.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보고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하고, 현장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해서요. 그게 평가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며칠 뒤 나토 기술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했어요. 내용이 예상보다 강한 평가라고 했습니다. 확신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데이터주의자입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믿고 직관보다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가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세계 제조 질서가 바뀌었다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국 방산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